안녕하세요. 경계선 너머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이브, 보통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대전 교도소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정치인의 출소를 보기 위해서였죠. 8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마친 사람이었는데 대체 누구였고 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큰 관심이 쏠렸던 걸까요? 그가 바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2013년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 그리고 그 결과로 벌어진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요, 정말 극과 극의 시선이 충돌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저희 역할이 아니죠. 그렇죠. 대신 이 자료들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이 논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국가 전복을 노린 명백한 위협이라고 단언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지 그 배경과 논리를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사건이 시작된 201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그 모임 말이죠.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의 한 모임이었습니다. 한 130여 명이 모인 자리였는데 여기서 나온 발언들이 녹취되면서 모든 게 시작됐죠. 핵심 혐의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유사시에, 그러니까 국가기관시설을 파괴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하게 싸우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자료를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목표물들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구체적이었죠. 세계 최대 규모라는 평택의 한국가스공사 저장시설, 또 서울통신망의 심장부인 KT 회화전화국 같은 곳들이요. 특히 저는 공동구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 공동구. 솔직히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개념인데 이게 보통 심각한 곳이 아니더군요. 그렇죠. 공동구는 말 그대로 도시의 동맥이자 신경망입니다. 동맥이자 신경망이요? 네. 우리가 쓰는 가스관, 통신 케이블, 상하수도관, 전력선 같은 모든 생명줄이 모여있는 거대한 지하 터널이거든요. 아하. 만약 여기가 공격받으면 한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암흑시대처럼 마비될 수 있는 그야말로 아킬레스건 같은 곳이죠. 와, 무슨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네요. 그런 곳을 구체적으로 타격 목표로 논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충격적인데 이 모임을 주도한 지하혁명 조직 RO의 존재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네, 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약자죠.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핵심 혐의는 두 가지,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년에 걸친 재판 끝에 나온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이 사건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핵심 같은데 내란 음모는 무죄. 네, 무죄. 그런데 내란 선동은 유죄.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징역 9년이 확정됐죠. 아니, 음모는 없었는데 선동은 있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란 음모가 성립하려면요,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 방법, 역할 분담,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 구체적인 합의. 네. 그런데 13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그런 수준의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음모는 무죄입니다. 아, 그러니까 계획이 허술했다.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내란 선동은 달랐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고 자극하는 발언 자체는 명백히 존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쟁이 나면 총을 들자, 기관시설을 파괴하자 같은 발언들이요. 여기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덧붙인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내란 음모 무죄가 피고인들의 행동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법원이 실행 계획은 엉성했지만 당신들의 생각과 말 자체는 대단히 위험했다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행동이 아닌 생각과 말의 유죄를 선고한 건데 이게 바로 이 사건을 둘러싼 논쟁의 가장 뜨거운 지점이 될 수밖에 없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한쪽에서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었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에서는 소수 운동권의 허세를 부풀린 과장된 마녀사냥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쪽의 논리가 정말 팽팽하더라고요. 네. 그럼 먼저 실질적인 위협이었다고 보는 쪽의 근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방금 이야기 나눈 그 논의의 구체성, 이게 첫 번째 근거가 되겠네요. 네, 그냥 뭐 술자리에서 하는 푸념이 아니라 C4 폭탄 같은 구체적인 무기 이름이 나오고 공동구처럼 치명적인 목표물까지 거론된 것은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긴 그렇죠. 만약 누군가 청와대를 폭파하자고 농담처럼 말해도 바로 수사에 들어갈 텐데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목표를 논의한 걸 어떻게 가볍게 보느냐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세상을 뒤집어 엎지 않은 이런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거의 뭐 실행 매뉴얼의 목차 정도는 나온 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운영 방식도 굉장히 의심스러웠다는 지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로는 단선 연계, 그러니까 직속 상급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점조직 형태와 복선 포치, 즉 중요 단위의 여러 라인에 심어두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북한의 지하 조직 운영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의 정체를 모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동원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130명이 한자리에 모인 건 그냥 교육이나 강연 같은 거였고 실제 핵심 조직은 따로 있었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그런 의심을 한 거죠. 이런 의심은 통합진보당의 과거 행적들과 맞물리면서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네, 여러 사건들이 소환됐습니다. 이정희 당시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애국가 제창을 거부했던 일. 네, 그것도 있었죠. 그리고 한 당직자가 탈북한 황장엽 전 비서에게 손톱기를 보내려 모의했던 사건. 또 당내에 간첩 사건 연루자가 있었음에도 제명을 거부했던 일까지. 이런 과거의 행동들이 이번 사건과 연결되면서 단순한 진보 정당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에 불을 붙인 거죠. 여기에 북한의 반응까지 더해지면서 의혹은 더 증폭됐고요. 이 남한의 특정 정당, 그것도 원내 정당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두둔하고 나섰거든요. 그랬었군요. 이걸 두고 양측 간에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연계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와, 조직 방식부터 북한의 반응까지 이렇게만 들어보면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하죠. 하지만 당시에도 이건 너무 나갔다, 말도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반론부터 시작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과장된 마녀사냥이라고 보는 쪽의 첫 번째 반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진짜 비밀 혁명 조직이 130명이나 한자리에 모아놓고 대중집회처럼 회의를 하느냐는 거죠. 그렇죠. 조직 보안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스파이 영화 한 편만 봐도 아는 상식이잖아요. 이건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네. 자신들만의 관념 속에서 세상을 재단하고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들끼리 만족감을 느끼는 일종의 블러핑이나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분석이죠. 실제 위협이라기보다는 위험한 상상력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 역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혐의였던 내란 음모는 결국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 점을 계속 강조하죠. 그렇습니다. 결국 말을 한 것, 즉 선동을 근거로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의회의 의석까지 가진 합법적인 정당을 국가 권력이 재판을 통해 강제로 해산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 말이죠. 네. 아무리 그 정당의 이념이 위험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정치적 생명은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통해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직접 나서서 특정 정당을 해산시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앞으로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당은 언제든 해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강제 해산이라는 극약 처방이 그들에게 우리는 탄압받는 피해자이자 순교자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게 아니라 지하로 숨어들어 더 단단하게 뭉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설득력이 있었고요. 그렇죠. 이처럼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고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우리는 좀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이 나타나는 걸까? 맞아요. 이 모든 논란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그걸 알려면 그들의 사상적 배경,
즉 세상을 바라보는 틀 자체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그들의 세계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더군요. 남한은 미군이 주둔하는 식민지 혹은 독립되지 못한 나라이고 네. 북한은 비록 가난하고 독재에 시달릴지언정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주독립국가라는 인식. 이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인식의 틀 안에서는 스스로를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투사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굉장히 상징적인 일화가 하나 소개되던데요. 최전방 GP로 견학을 온 일부 대학생들이 철책 넘어 북한의 선전마을을 보고는 인소라는 군인에게 저건 군과 정부가 우리를 속이려고 만든 세트장이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는 이야기요. 사실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신념의 틀로 현실을 재구성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고착된 세계관은 일종의 인지 부조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는 명백한 팩트를 제시하면 남한에서도 매년 여름에 익사사고로 사람이 죽지 않느냐는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와, 어떤 사실이든 자신들의 기존 신념을 옹호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논리 회로가 작동하는 거군요. 네.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 같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이런 이념이 개인의 삶과 선택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정말 극단적인 사례도 있더라고요. 바로 황선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의 평양 원정 출산 사건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만삭의 몸으로 평양에 가서 아이를 낳았다고요?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험하기도 하고 굳이 왜 그랬던 거죠?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선 씨가 만삭의 몸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정확히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 기념일에 제왕 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10월 10일이요? 네, 북한은 이 아이를 장군님의 품속에서 태어난 통일동이라며 대대적인 체제 선전의 아이콘으로 활용했죠. 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췄다는 거군요. 심지어 자료를 보니까 아이를 낳은 시각도 밤 10시였다면서요? 그랬습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상징적인 숫자들의 조합인데요. 기획 출산이라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런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물론 황선 씨 본인은 우연히 그날 비행기표가 나왔을 뿐 의도한 게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아, 본인은 부인했군요. 네, 이 부분도 자료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 사건은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특정 이념이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인 출산이라는 선택에까지 얼마나 깊고 극단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남게 됐죠. 그렇군요. 이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말 무겁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민주주의 사회의 경계선은 어디인가 하는 질문이요? 맞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누구도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급진적인 사상을 어떻게 품고 가면서도 동시에 어렵게 이룩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숙제네요. 네. 그런데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세대 변화를 지적하고 있어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과거 세대가 종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말 치열한 이념 논쟁을 벌였다면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 논쟁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바로 우리가 대체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며 위협하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왜 우리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훨씬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어쩌면 과거에 뜨거웠던 이념 논쟁이 남긴 공백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념의 안경을 벗고 통일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이득을 주는가를 묻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념적 대립이 열기가 식어가는 지금 한반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과거의 논쟁이 남긴 질문에 대한 답, 혹시 새로운 세대의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닐까요?